짧더라도 좀 질의응답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뭐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개헌인데 약간 좀 두서없이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개헌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 뭐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 그리고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들을 다 우겨 넣다 보니까 약간 좀 내용이 난삽할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부분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헷갈리는 지금 개헌 논의들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이 개헌을 얘기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응원봉 광장에서 우리랑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바깥에 있거나 혹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개헌을 논의를 막 해야 된다. 더 이제 나아가면은 조기 개선 이전에 이거 빨리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막 하고 있거든요. 특히 조선일보 같은데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첫 단락에는 허화실이라고 일단 조급하거나 이제 오도된 개헌 논의가 있어요. 제가 한 그 유튜브 채널에 썸네일을 인용을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요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탄핵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제 예방했어요. 원래 이렇게 당대표 원내대표 되고 나면은 다른 정당도 쭉 인사 다니잖아요. 그때 꺼낸 말이 윤석열 탄핵되고 뭐 며칠밖에 안 된 때인데 개헌을 이야기했습니다. 개헌. 저기도 이제 명확하게 나오듯이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도 있는데요. 시간 끌기용이다. 불순한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때도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헌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자가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정반대의 흐름도 있어요. 뭔가 저런 사람들이 막 개헌을 얘기하니까 개헌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입에 꺼내는 사람들 다 불순한 세력이다. 국민의힘이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생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논의 지형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우리가 전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개헌이라는 건 절대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역사적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헌법이 언제 만들어졌죠? 1947년. 네, 6월 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졌죠. 이게 지금 개헌안 서명하는 건데요. 누가 이때 개헌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헌법입니다. 이 제6공화국 헌법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쪽 사람들이 그 당시 국회에서 제1당이었던 당의 국회의원들입니다. 1987년 당시에 국회 제1당은 어디였을까요? 민정당. 네, 민주정의당. 민주정의당이 무슨 당이죠? 민주당. 네, 전두환이 속했던 정당. 그러니까 광주 학살 원흉, 군사 독재 세력들의 당이 절반을 차지하면서 지금의 헌법을 작성하는 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저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때 제5공화국 헌법에서도 헌법은 국회에서 만들어갖고 3분의 2 통과되고 국민투표를 거쳐서 최종 가결된다. 지금 헌법에도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그냥 철저하게 지켰어요. 하지만 내용적인 결과가 결국 뭡니까? 그해 6월 달에 광주 학살 원흉을 더 이상 이제 권력을 잡으면 안 된다고 거리에 나왔던 그 시민들의 의사와는 정반대로 그들이 주도해서 만드는 새 헌법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점에서 반면교사라는 표현을 달았습니다. 저런 게 그대로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지금도 국회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의석을 누가 갖고 있죠?
국민의힘. 앞에서도 이제 계속 내란 동저정당, 원흉정당이라고 얘기한 국민의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뭔가 현행 헌법 절차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조급하게 뭐를 하자는 얘기는 이거를 반복하자는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런 또 차원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많은 한계가 있지만 오늘 뭐 최후 변론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 할지 모르겠는데 뭐 하면은 확실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 2개월 뒤에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겁니다. 일단은 현행 헌법 일정에 따라서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2017년 사례인데요. 조기 대선을 실시해서 차기 정권을 만드는 게 일단은 정해진 정치 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가야 된다. 요 중간에 뭐 개헌을 하자는 얘기는 굉장히 중심에서 나온 얘기더라도 뭔가 좀 판을 흐트러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막 극우 세력도 등장하고 등등 하는데 뭔가 비상 상태가 계속될수록 그런 불순한 세력들의 준동 이런 것들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정치 일정은 조기 대선을 할 수밖에 없다. 요즘 막 헷갈리게 조기 대선 전에 개헌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12.3 친일 쿠데타 이후에 일단 저는 개헌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본들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 개헌을 해야 될 헌법을 크게 뜯어 고쳐야 될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오히려 12.3 쿠데타 이후에 개헌의 어려움이 증가한 부분도 있어요. 혹은 필요성이 증가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갖고 전보다 쉽게 개헌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상당히 모순적입니다. 이건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어렵다. 이게 둘 다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현실이 있을 때 우리가 모순이라는 표현을 쓰죠. 지금 개헌이 딱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거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어려운 측면부터 이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무르익지 않은 개헌론이 사실 12.3 이후에 개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면은 예전보다는 일반 시민들 응답이 어떨까요? 찬성이 더 많아졌어요. 예전보다. 뭔가 우리 정치 질서에 크게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거를 다 감으로 이제 느끼기 때문에 뭔가 룰을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은 어렴풋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개헌이라는 게 어렴풋한 생각으로는 안 되잖아요. 다수의 국민이 합의해갖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번 친일 쿠데타 등등이랑 관련된 제도, 대통령이라는 제도, 혹은 국회라는 제도, 이런 우리 민주주의 정치 질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제도들을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시민들 수준에서 토론이 그렇게 무르익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이런 여론조사예요. 지금 조그맣게 나와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지금도 막 여러 기관들에서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개헌과 관련해서. 그러면은 가장 특히 이제 권력구조랑 관련해서 뭐 대통령제니 내각제니 이런 거 물어보면은 가장 많은 시민 예외 없이 한 50% 정도가 동의하는 개헌안이 뭘까요? 4년 중임제. 네, 대통령제 일단 놔두고 4년 중임제.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전까지는 5년밖에 못 하는 건데 재선을 하게 되면 8년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 얘기는 기존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떤 제도로 바꿔야 될지 사실은 얘기를 잘 못 해봤기 때문에 그냥 기존 제도의 연장선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렇게 해석해요. 사람들이 대통령제를 사랑해갖고 그런 답을 한다기보다도 오히려 어떤 다른 제도를 할지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게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 당장은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국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헌법에
개헌 절차를 관리하는 건 국회로 돼 있기 때문에요.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회라는 건 결국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정당들이죠. 지금 뭐 그거 좌우하는 거는 두 정당이라는 건 너무나 뻔한 사실이고요. 근데 이 두 정당,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변명처럼 개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불순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속마음은 실은 별로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반대편에 민주당은 어떨까요? 민주당은 사실은 국민의힘과 달리 각종 선거에서 이미 개헌을 약속한 바 있는 그런 정당이에요. 네. 공약집 보시면은 예외 없이 공약집마다 개헌 얘기 계속 약속을 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었고. 그렇다면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까? 별로 안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죠? 이대로가 좋은 거 같아요. 네, 차기 대선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제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자기들이 기존 룰에 따라서 이렇게 막 정부를 운영하는 거가 더 좋지. 룰을 바꾸자고 막 이제 논의 시작하고 이런 것들은 쉽지는 않겠죠.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이 둘이 어쨌든 나서야 뭔가 판이 열리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국민의힘이 12월 3일 이전에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도 되게 좀 문제가 많은 정당이었지만 이제는 그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한반도를 불태우려는 무슨 악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랑 뭔가 말을 섞어야 어쨌든 개헌 과정을 시작을 할 수 있는데 도대체 말을 섞을 수 있을까? 그거 자체가 지금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안 좋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개헌이 어렵다는 건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점점 더 필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그 측면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순서를 거꾸로 여기서부터 말씀드릴게요.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번에 2달 동안 경험한 걸로 갖고도 지금 현재 헌법을 뜯어 고쳐야 된다. 이거는 구체적인 사례로 드러났어요. 다들 아실 겁니다. 일단 12월 3일 날 윤석열이 나와서 얘기한 게 뭡니까? 비상계엄이었죠. 군대를 동원한다라는 참담한 그런 거를 현실에 옮길 수 있었던 게 헌법 안에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위헌적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들 입장에서는 이런 근거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헌법 조항이 있는 거죠. 비상계엄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항을 계속 둘 것이냐. 그걸로 한번 반란이 일어난 걸 우리가 봤는데 이걸 계속 둬야 될 것이냐. 물론 비상 상황에서 막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제 비상계엄은 뭡니까? 계엄. 군대를 동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냥 비상조치가 아니에요. 군대를 동원한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눈으로 봤지만 사법권과 행정권을 누구한테 이양하죠? 계엄 사령관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전쟁 상황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근데 지금 헌법에 전쟁이 아니라 전쟁이랑 비스무리한 어떤 상황에도 할 수 있다라고 되게 아리까리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화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 이 조항에 집약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언제 처음 법제화됐죠? 이승만 정부 때. 네. 여순 사건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제주 4.3 이때에 군대가 거기 장악해갖고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 처음 도입됐어요. 이런 엄청난 역사적 어두운 역사의 무게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손봐야죠. 뭔가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에 빌미가 된 것들을 손보지 않으면 어리석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도 현행 헌법은 어쨌든 손을 봐야 돼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문제도 우리가 확인했죠. 그러니까 한덕수가 이제 탄핵하고 나니까 갑자기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선거에서 국민이 뽑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갖게 됐어요. 그 사람도 이제 제끼니까 또 누가 됐습니까? 최상목. 이름도 우리가 잘 몰랐던 경제부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온갖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요. 오늘은 갑자기 그린벨트를 다 풀어버리겠다라고 지금. 잠깐 자기한테 권한이 주어진 요 동안 자본이 원하는 모든 걸 다 해주겠다. 도장 찍고 나오겠다. 막 이런 각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원래는 대통령이 선출직이니까 거기에 준하는 선출직이 맡아야 되는 거죠. 대통령 권한대. 그럼 가장 적절한 사람 누굴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지만 국회의장이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으로 한 번 뽑혔고 그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또 한 번 뽑힌 사람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뒤늦게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헌법에 이게 잘못됐던 거였구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헌법재판관 문제도 그래요. 지금 왜 헌법재판관이 8명입니까? 9명이어야지. 근데 마은혁 재판관 국회에서 선출됐는데 최상목이 임명장을 안 주고 있잖아요. 그거 정말 황당한 거예요. 지금 헌법에 보시면은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어요. 국회에서 선출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뒤에 이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다른 나라 헌법은 절대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냥 선출하면 끝입니다. 근데 왜 굳이 대통령이 임명장 주는 절차를 넣어갖고 결국은 이 상황에서 최상목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이게 사소한 문제인 것 같지만 실은 거기에 아주 잘못된 철학이 깔려 있어요. 뭘까요? 행정부에게 집중된 권력.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행정부를 책임진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헌법에 지금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관념, 두 개가 서로 섞여 있는 거죠. 그냥 행정부 책임지는 사람이랑 그러면은 요 철학이 분명하면은 입법부에서 뽑은 헌법재판관을 굳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생각, 대통령은 국가 원수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가니까 이게 이상하게 틀어진 겁니다. 이런 부분들 다 고쳐야겠죠.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표피적인 이런 우리가 이미 경험한 문제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 지금 헌법을 바꿔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언론에서 무슨 얘기하죠? 무슨 정치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현재 제6공화국 헌법을 바꿔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많이 들어갖고 익숙해진 용어를 누구나 얘기를 해요. 무슨 대통령제 때문에. 제왕적. 네,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고쳐야 된다. 좀 뭐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왕자를 쓰고 이제 나타났으니까 걔가 이제 문제 일으켰으니까 요 왕이 되고자 하는 대통령이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뭐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묘한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게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른 나라 헌법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또 권력이 많은 거 아니다. 실제 보니까 트럼프 막 엄청난 일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잘못된 진단이다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실은 대통령만 문제가 아니고 국회도 문제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기관들 전체가 지금까지 다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는 조금 피상적인 진단인 건 분명해요. 근데 왜 그게 문제였느냐? 대통령제라고 하면서 국회가 한마디로 먹고 놀 수 있는 장이 돼버렸어요. 국회가 법을 만들고 예산을 만들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어떤 통로라고 생각하는 거는 직선으로 뽑는 대통령 하나에 집중돼 있어요. 그건 사실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원초적인 기관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입니다. 근데 많은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 생각을 잘못 갖고 있어요.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가 뭐가 되냐면은 일을 안 해도 되는 장소가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대통령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데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이냐면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정치 게임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대통령에 집중되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왜곡된 건 분명한데 그게 단순히 대통령의 권한이 많다는 의미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써 일을 해야 될 민주주의 기관들이 다 노는, 우리 입장에서 노는 건데 자기네들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뭐냐? 항상 차기 대선을 바라보면서 권력 게임을 하는. 그래서 결국은 국회도 일을 안 하고 대통령은 국회 탓하면서 일 안 하고 쿠데타 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서 일 안 하고 결국 누가 일합니까? 네, 실은 대통령 권한 대행 되기 이전부터 고위 관료들이 이 나라를 끌고 오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뭐죠?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던 대로 우리는 항상 미국을 따라야 된다. 항상 긴축 정책을 해야 된다. 항상 재벌을 좋게 하면 경제가 살아나는 거다. 이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수십 년 해오던 그대로 기계적으로 나라를 운영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실은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라기보다는 국회가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개헌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요게 실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대입해서 보면 우리가 어쩌면은 제3공화국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제6공화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3공화국은 언제죠? 60년, 61년. 네. 요게 이제 젊으신 분들일수록 좀 낯설 거예요. 근데 저 정도 연배만 돼도 요 표현, 요런 식의 정식화에 되게 익숙해요. 왜냐면은 바로 이게 이제 MBC 드라마 타이틀롤이거든요. MBC에서 이 시리즈를 80년대부터 90년대 걸쳐갖고 2000년대까지 제5공화국까지 쭉 했기 때문에 되게 익숙한데 그 제3공화국 타이틀롤입니다. 왜 제3공화국이라고 하냐면은 지금 헌법이 기본 구조가 제3공화국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으로 만들어진 헌법인데 뭐를 가장 대표적으로 고쳤죠? 87년에? 대통령 간선제, 체육관에서 뽑는 거를 직선제로. 네. 근데 직선제로 바꾼 게 사실은 직선제로 되돌아간 거예요. 바로 제3공화국 때 대통령 직선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3번은 실제 투표로 뽑힌 거예요. 다수 국민이 지지해요. 근데 3번으로 이제 만족을 못 해갖고. 유신원. 예. 걔는 좀 이제 나름대로 영민했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를 성공을 시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신. 그것도 되게 무서운 연관성이 있죠. 제3공화국 때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제6공화국에서 물론 실패했지만 12.3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런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제3공화국이 뭘 쿠데타로 무너뜨리고서는 등장한 새로운 정부 형태였죠. 네, 제2공화국의 내각제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민주주의 이퀄 대통령제, 대통령주의라고 생각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옛날 그런 언론이나 문서들 이런 거 보면은 제1공화국, 2공화국 시기에 대한민국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오히려 내각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헌국회에서도 대다수 의견은 내각제 하자는 거였는데 누구 한 사람이 틀어갖고 바뀌었죠. 누구죠? 네, 이승만. 대통령 하고 싶었던 이승만의 뜻 때문에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절충된 형태의 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승만이 계속 이제 헌법을 바꾸죠. 깡패 동원해서 바꾸고 뭐 4.4.5입이라고 해서 바꾸고 그거는 내각제적인 요소를 점점 더 줄이고 대통령제적 요소를 강화시키는 개헌을 계속 거듭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4월 혁명으로 이승만 쫓아내니까 바로 사실은 막 논쟁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내각제 헌법 만들어서 제2공화국이 됐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 생각과는 달리 내각제가 상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일본 영향도 있었겠죠.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 본국 식민 본국의 이제 정치 체제가 내각제 아닙니까? 좀 더 넓게 보면은 사실은 미국이 전 세계 정치의 표준이 된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되질 않았어요. 2차 대전을 미국이 주도하고 나서 한참 뒤에야 이제 미국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글로벌 스탠다드는 어느 나라였을까요? 영국이었어요. 영국이 무슨 체제죠? 내각제. 그래서 그 시대 살았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랑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송두리째 바꾼 게 5.16 쿠데타와 제3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이때 한 2년 정도 초헌법적 통치기관이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국가재건 비상. 네, 국가재건 최고회의인가요? 거기서 법들을 만들어요. 당연히 이제 제3공화국 헌법도 만들고요. 그리고 그것과 연동되는 정치 관련 법들을 계속 만들거든요. 근데 그 법들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들이 정치라고 할 때 떠오르는 구체적인 생각들을 실은 다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미 말씀드린 대통령제. 대통령제도 실은 운영하는 게 여러 방식일 수가 있는데 제1공화국만 해도 이승만이 독재자라고 하지만 철저하게 국무회의, 국무위원회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했어요. 자기가 임명한 장관들 중심으로 운영했거든요. 하지만 제3공화국부터는 철저하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청와대가 이제 중심입니다. 청와대. 헌법에 없는 기관입니다. 청와대. 청와대는 이제 누구로 구성되죠? 대통령과 그 비서들. 그러니까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수족들이 사실상 국정을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6공화국에서도 그대로 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체제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때 기존 정치인들을 다 부패 혐의로 한번 물갈이시키는 그런 법이 또 만들어져요. 그게 실은 이때부터 사람들한테 새로운 관념을 심어줍니다. 그게 뭘까요? 정치라는 건 낭비다. 우리가 지금 잘 살아야 되는데 정치라는 거는 그걸 위해서 다 한 길로 가야 되는데 또 회방 놓고 경제적으로 낭비고 뭔가 쓸모없는 거고 없을수록 좋고 국회의원 숫자는 적을수록 좋고 지금 대한민국 90% 시민의 상식이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없어진 게 있어요. 뭘까요? 읍면동 자치가 없어졌어요. 그 전까지 제1공화국, 제2공화국 헌법은 실제 선거를 실시하진 않았지만 계속 읍면동 자치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초지방자치 하면은 단위가 뭐죠? 시군구예요. 네, 시군구. 서울에 구 하나에 얼마씩 살죠? 20에서 네, 수십만 명이 살죠. 그게 기초지자체예요. 사실은 자치가 아니죠. 5천만이 하는 거나 20만이 하는 거나 자치라는 이름에 갑하는 풀뿌리 정치를 하기가 힘든 건 똑같아요. 근데 원래 지방자치는 뭐였느냐? 읍면동 자치였어요. 읍면동 자치. 읍장, 면장 이런 사람들 직접 선거를 뽑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건 이제 없앤 게 아니라 새로 이제 만들었는데 뭐냐? 정당법. 정당법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있는 정당법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1공화국, 2공화국 정당법 보면은 정당은 만들어서 할 수 있다. 그 내용으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만들어서 국회의원 선거 나갈 수 있다. 거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3공화국 헌법부터 정당은 특정한 그 정당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고요. 그걸 규정하는 정당법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막 생겨요.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5개 이상의 광역시도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반드시 중앙당은 서울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한마디로 규제죠. 그 지금까지도 뭘 만들 수가 우리가 없죠? 지역 정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때 다 세트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87년 이후 민주화 시대를 살았다고 우리 스스로 혼동하고 있는데
아직도 박정희의 유령이 지배하는 장기 재상공화국 시대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유령에 갑자기 접신해갖고 발광한 게 윤석열일지 모른다. 이런 이제 역사적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개헌해야 될 이제 이유가 너무나 이제 절박하죠. 네, 다음. 네.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지면 좋을까? 제가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는 진보한 이제 제3공화국, 제7공화국인데 이거는 철저히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은 개헌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어요. 하지만 또 반대 측면을 보면은 개헌 없이 실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개헌이 전체가 아니라 부분인 건 분명하지만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 설득해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 이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제7공화국. 제7공화국은 언제 처음 등장했냐면은 2007년에 그 당시 대표적인 이제 진보 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에서 2007년 대선을 준비하면서 대선 후보 경선을 했어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권영길 후보가 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노회찬 의원이 후보 중에 한 명으로 뛰어들었거든요. 그때 내세웠던 구호가 제7공화국 건설이었어요. 요때 이제 처음으로 시대 정신으로 이제 제안이 됐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따옴표 붙여서 말씀드리면 개나 소나 이야기하는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냥 제7공화국이라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제안됐을 때는 분명히 제6공화국보다 나은 어떤 체제를 만들자 이런 이제 꿈이 담겨 있었던 거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공화국 만들려면은 사실은 헌법이라는 걸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갑자기 이제 법률 용어가 법학 용어가 등장해갖고 낯설 수가 있는데요. 대단히 그냥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이거는 헌법이죠. 헌법인데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종이 위에 쓰여져 있는 법률보다 훨씬 좀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을 때 흔히 이제 헌정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앞에 실질적, 영어는 이제 매터리얼 물질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법학자들이 이제 실질적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요. 저건 뭐냐면은 국가, 민주공화국을 이끄는 헌정이 분명히 있어요. 헌정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뭐 인쇄하면은 굉장히 얇은 이 대한민국 헌법만이 그런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얘기죠. 플러스 알파. 그 플러스 알파랑 같이 헌법이 연결이 돼서 우리 민주공화국의 일상을 쭉 지배하는 헌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실질적 헌정. 제가 여기 인용한 요 분은 이 개념을 처음 이야기한 분이에요. 20세기 초에 독일의 헌법학자거든요. 헤르만 헬러라는 분인데 저분은 상식 차원에서 이름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진보적인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보통 진보적인 헌법 하면은 예전의 헌법들이랑 달리 뭐가 들어간 헌법이 진보적인 헌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도 일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노동삼권 같은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우리가 흔히 사회권이라고 그러죠. 그 사회권 개념을 처음 창안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독일이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전 세계 헌법 중에 처음으로 사회권을 아주 상세하게 명확하게 규정한 헌법, 그런 거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실질적 헌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례를 들면은 이게 다 이제 넓은 의미의 헌법이라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헌법.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목 담겨 있는 그 문서인데 넓은 의미의 헌법에는 이게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당법. 네. 그러니까 헌법에 정당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거를 정당법이 헌법이랑 서로 결합해갖고 규정하는 거죠. 선거법. 그리고 대단히 어두운 요소이지만 헌법 위에 헌법이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법. 언젠가는 없애야 되는데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안에 담겨져 있는 노동상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이건 이제 주로 개별적인 노사관계를 규정하고요. 그리고 노동조합 등등 집단적인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법 제목에 기본법이라고 들어간 법들이 되게 많아요.
그 법들이 다 준헌법적인 위상을 갖는 우리 권리들을 규정한 거고, 그리고 법이 아니라 조약이지만 대한민국의 골격을 굉장히 강하게 규제하는 조약 중에 하나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자유무역 협정. 이건 트럼프가 뭐 깨버릴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헌은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전부는 아니지만 요것들이 다 서로 이어지는데 중앙의 꼭지점 역할을 하는 게 헌법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거는 사실은 개헌보다 더 원대한 제7공화국인데, 이 제7공화국은 사실은 개헌을 딱 딛고 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헌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7공화국 이제 말씀드렸지만 고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2016년 17년 촛불 끝나고 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막 적극적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개헌을 하겠다라고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였던 노회찬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정의당이 개헌안을 마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헌안은 당시 정의당 개헌안이기도 하면서 노회찬 개헌안 이제 성격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 한 번쯤 이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정의당 개헌안에서 보시면은 요게 지금 우리가 개헌 토론을 시작하면은 첫 번째 발제문으로 우리가 써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지금도 계속 실효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 물론 우리가 2025년 조건에 맞게 토론을 하려면 여러 가지 살을 붙여야겠지만 맨 땅에서 출발하면은 이제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출발할 원점이 이제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요 내용들 좀 중요한 내용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 개헌을 하든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에도 차별을 시정해야 된다는 내용은 있는데 거기에 예로 드는 게 상당히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실정에 맞게 이렇게 딱 명문화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명문화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맞게 반드시 하위법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종, 언어, 연령, 장애, 지역, 성적 지향, 고용 형태 등등 이렇게 이제 명문화를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지면 때문에 이렇게 썼지만 성평등과 관련해서 6, 7개 조항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안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그리고 그 밖에도 아동, 노인, 장애인, 소비자, 안전권, 건강권, 문화권 이런 것들, 이런 현대적인 각종 사회권들. 그러니까 헌법에 보면은 지금 우리 헌법의 앞부분에 이런 권리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내용을 권리장전이라고 해요. 권리장전. 영국 역사에서 이제 권리장전이 나오고 미국에서도 권리장전, Bill of Rights라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에서 앞부분에 그런 권리들을 규정하거든요. 그리고 점점 더 진보한 헌법일수록 사회권적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그걸 이제 우리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노동의 권리들, 그 중에서 일할 권리를 이제 명문화하는 거예요. 일할 권리를 명문화하게 되면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일할 권리. 네, 국가가 일자리를 책임져야 된다. 그런 이제 강제성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국가 의무가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노동자가 사업 운영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이익 균전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업 운영에 참여할 권리, 저거 짧게 줄이면은 경영 참가권입니다. 경영 참여권. 노동자가 경영 참여. 저 내용이 실은 대한민국 처음 헌법 만들 때, 재헌국회에서 첫 번째 헌법 만들 때 가장 격렬하게 논쟁이 됐던 내용입니다. 지금 서점에 가시면은 최근에 재헌국회에서 헌법안 토론한 것들 의사록을 읽기 편하게 이렇게 풀어갖고 정리한 책들이 몇 권 나온 게 있거든요. 꼭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토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읽는 게 우리한테 정치 교과서 한 권 읽는 그런 이제 의미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거기에 보시면은 가장 격렬하게 논쟁한 게 바로 이 두 부분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분단이 되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1948년에 구성된 국회 대단히 이제 한계가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첫 번째 국회에 3분의 1 정도 의석이 실은 지금 우리가 진보적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대부분 정당이 없이 무소속이었습니다. 왜 정당이 없었을까요? 사실 그분들이 원래 속했던 정당들이 선거에 다 참여를 안 했거든요. 여운형의 정당, 김규식의 정당, 김구의 정당 이런 정당들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해갖고 당의 집행부 지도자들은 선거에 참여를 안 한 거죠. 근데 각 지역마다 젊은 당원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이제 선거에 참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이제 참여한 겁니까? 무소속으로 참여. 그런 의원들이 무소속이 거의 뭐 반 넘게 있는데 그 중에 전체 의석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헌법 토론할 때 이걸 제출한 겁니다. 경영 참여권이랑 이익균정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격렬하게 반대한 게 한국민주당. 당시 이제 지주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었던 그런 정당이죠. 그래서 이제 타협을 본 게 이승만이 이제 앞장서서 타협을 시켜요. 왜냐면은 자기 빨리 대통령 되고 싶은데 논쟁 오래 끄는 거 이제 보기 싫어갖고 막 강제적으로 윽박 질러갖고 타협을 시킨 게 경영 참여권을 빼고 이익균정권만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헌헌법에 이익균정권이라는 게 있는데 보면은 사기업, 공기업이 아닙니다. 사기업에서 이익을 균점할 권리를 누가 갖는 거죠? 노동자가 갖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이윤을 나눈다고 생각하면 지금 현대자동차 노동조합도 기업 운영이 잘 되면 상여금 더 받는 협상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이익을 어떻게 쓸지 다른 누가 결정한 상황에서 나머지 부분을 노사가 협상해서 정하는 거예요. 그 전에 누가 정하죠? 이익을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쓸지 정하는 주체는 네.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는 주주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주주가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서 기업의 주인이라는 거를 부정하는 논리예요. 부정 내지는 수정하는. 노동자가 원초적 권리가 있다는 얘기니까 굳이 얘기하면은 주주 플러스 노동자라는 얘기예요. 자본주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내용이 재헌헌법에 있었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실은 이익균정권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필연적으로 경영 참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기업의 주인이 주주 플러스 노동자니까 당연히 노동자가 경영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이익균정권 언제 없어졌을까요? 제3공화국. 네, 저것도 박정희가 없앴습니다. 제2공화국까지 가다가. 이런 거 이제 부활시키지 않는 거예요. 아주 현대적이지 않습니까?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우리 과거에. 그리고 이제 뭐 다들 동의하실 토지 공개념. 그리고 저항권. 이게 전광훈이성 이상해요. 경제민주화 조항. 이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지금 헌법에 몇 조가 경제민주화 관련된 조항이죠? 외우기 쉽습니다. 119조예요. 그래서 119 조항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이제 김종인 씨가 항상 자기가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원래 재헌헌법 때부터 경제체제의 원리를 규정한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역시 이제 바뀌거든요. 박정희 시대에 이제 거치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새로운 내용을 이제 제6공화국에 그 제6공화국 헌법에 넣은 사람이 김종인이라서 그런 건데 원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비슷한 조항이 재헌헌법 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재헌헌법 때 있었던 경제체제와 관련된 조항이랑 지금 김종인 씨가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는 현행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이 내용 구조가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기억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무슨 창의와 경쟁을 이제 중심으로 하고 그게 공공의 복리랑 충돌할 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 한마디로 자본주의죠. 자본주의가 중심이고 그게 좀 너무 심할 때 규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원래 재헌헌법의 경제 조항은 어떻게 됐냐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사회 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는 걸 이제 목적으로 하고 그 한계 안에서 자유를 인정한다. 정반대로 돼 있어요. 사회 정의의 실현, 균형 있는 발전, 한마디로 사회 민주주의적 원리가 혹은 준사회주의적 원리가 핵심이고 그 안에서 자유를 인정해 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의당 개헌안 같은 경우는 그 재헌헌법 내용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개헌안 토론이 시작되면은 저런 것들을 반드시 제기를 해서 신자유주의 이후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중요한 게 헌법 제1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촛불 시위, 응원봉 시위 10년에 한 번씩 돌아올 때마다 기억하게 되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뭐죠?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사망을 신설하자는 겁니다. 사망.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다. 고도로 집중된 이 체제를 분권화시키는 거를 헌법의 맨 첫머리에 이제 넣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각 지역의 권리들 보장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이진 않지만 선거의 비례성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함으로써 선거법이 바뀌도록 만드는 그런 거. 그리고 법관, 정관 예우 금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 결선 투표제 근거 마련 이렇게 돼 있는데 저거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 과반수의 득표를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다른 나라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을 넣던가 아니면은 정의당 17년 개헌안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헌법 문구들을 그냥 다 없애버리자.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률로 규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을 통과시켜갖고 결선 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는 이제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2017년 정의당 개헌안에도 이 내용이 있었어요. 법안을 일정 수의 시민들이 동의하여 직접 국회에 발의하는 제도, 국민 발안, 그리고 국민 소환, 그리고 국민 투표. 국민 투표는 이건 뭐 지금도 국민 투표가 있지만 국민 투표를 누가 회부하게 돼 있죠? 대통령. 네, 대통령만 회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헌법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 역시 일정 수 이상의 시민들이 동의하면은 반드시 국민 투표에 붙이도록 그 내용이 개헌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거의 지금 우리가 살려서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도 느끼셨겠지만 이런 내용은 빠져 있었어요. 대통령제 개혁과 관련된 그런 내용. 왜냐하면은 2017년만 하더라도 지금만큼은 저걸 절실하게 아직 못 느끼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사진이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장면. 이 때문에 이제 우리는 좀 더 이것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상황이 됐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할 얘기가 많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이 책 같은 경우도 이게 이탈리아 사람이 쓴 책입니다. 작년에 영어로 번역돼서 나온 책인데 우리나라에 당연히 번역이 아직 안 돼 있죠. 도메니코 로스루더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굉장히 도발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요. 뭐냐면은 우리는 대통령제나 소선거구제가 그냥 민주주의의 여러 제도들 중에 하나. 그래서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대통령제, 내각제 이렇게 편면적으로 비교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많은 정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두 제도는 보통선거제도를 통해 확대되는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제약하기 위해 발명된 장치다. 이런 도발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영향을 받고 많은 내용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냐 보나파르트주의냐는 책을 제가 꼭 번역을 하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내용의 결론을 유출한다면 뭐가 될 수 있느냐? 그나마 지금 우리 현재 존재하는 민주주의 중에서 바람직한 형태는 북유럽 국가들이 하는 그런 민주주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뭐냐면은 내각제와
비례대표제가 서로 결합돼. 이럴 경우에 다양한 세력들이 의회에 진출하게 되고 이 세력들이 이제 뭘 하게 되죠?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립정부를 구성을 하게 되죠.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대결형 민주주의예요. 양대 정당이 서로 피튀기면서 싸우잖아요. 근데 이런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회에 뭐 극우파도 들어오고 극좌파도 들어오고 하지만 오히려 합의형 민주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정책 갖고선 계속 합의하면서 국정이 운영되는. 일단 그래서 우리가 바람직한 이상은 이쪽 방향으로 두면서 점점 더 우리 체제를 이거에 비슷하게 바꿔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은 비례대표제 선거 같은 경우는 뭘 바꿔야 되죠? 선거법을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헌법에 들어가는. 요건 이제 뭘 바꿔야 됩니까? 헌법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좁은 의미의 헌법. 그래서 개헌과 다른 법률 개정이 이제 함께 가야 되는 문제다. 다음. 그래서 가령 내각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토론이 필요할 겁니다. 그 상당한 토론이라는 게 실은 아마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 정도는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분명히 아닐 거고, 그리고 중간에 여러 단계를 거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령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은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할 수도 있겠죠. 추천까지는 하고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그래서 현재 이제 대통령제인데 여기서 그냥 갑자기 내각제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각제를 향해 가면서 혹은 뭐 다른 어떤 체제를 향해 가면서 조금씩 바꿔나가는 이런 방식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핀란드 모델도 뭐 설명하려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이겁니다.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바뀐 나라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짬뽕된 어떤 형태, 우리가 흔히 이원집정부제라고 부르고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부르는 체제가 됐는데 우리가 그런 체제로 흔히 사례로 두는 게 프랑스예요. 네. 근데 실은 프랑스는 그냥 대통령제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핀란드는 진짜 분권형 대통령제예요. 이 사람이 전에 이제 대통령이었고 전에 총리였던 사람인데 헌법에 아예 규정이 돼 있어요.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하고 국방과 외교를 담당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 국정을 총리가 다 하게 돼 있는데 핀란드가 왜 이런 모델에 도달했는가 하면은 핀란드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핀란드가 어느 나라 옆에 있죠? 소리야. 네, 러시아라는 너무나 거대한 나라 옆에 있어갖고 그 역사가 우리처럼 굉장히 심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각제를 하되 굉장히 중요한 외치 영역을 대통령이 총괄하는 이런 식을 택한 거죠. 그 우리도 핀란드를 그냥 따라가자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 상황에 맞게 여러 토론을 하고 경험을 하다가 어떤 합의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무슨 사지선다 문제 풀듯이 뭘 찍는 그게 아니라 우리 상황에 맞게 공식을 찾아 나가는 이런 걸로 이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로 드릴 말씀은 사실은 제일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좀 시간 관계상 좀 더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개헌을 할 것인가? 근데 앞부분에 지금 헌법이 규정된 대로 그냥 국회가 헌법안 논의해 갖고서는 통과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는 드렸거든요. 그럼 다른 어떤 방식이 있을 수 있냐? 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비교적 가까운 과거에 몇몇 나라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나라 사례를 좀 뽑아봤어요. 첫 번째가 이제 아이슬란드거든요. 이름이 Constitutional Assembly인데 그냥 뭐 개헌 회의, 개헌 의회 정도로 이제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저 직전에 2010년 직전에 2008년부터 2009년에 사실은 아이슬란드가 우리나라 1997년 외환위기 같은 상황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아이슬란드에 굉장히 커다란 은행도 거기에 이제 물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은행이 부도나면서 아이슬란드가 조그만 나라잖아요. 인구가 30만밖에 안 되는.
그래서 아이슬란드 국가 전체가 이제 부도 상황이 된 거예요. 그 화난 시민들이 거리로 이제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그때 남비랑 프라이팬 같은 거 들고 나와서 막 시끄럽게 두들겼거든요. 의회 해산하지 않으면 계속 두들기겠다 그래갖고. 그래서 그 혁명을 주방기구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키친웨어 레볼루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여기는 이제 내각 책임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를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두 개의 좌파 정당이 가장 많은 득표를 해갖고 사회민주연합과 좌파 녹색운동이라는 두 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약속한 게 뭐냐면은 이 아이슬란드 체제에 문제가 많이 드러났으니까 헌법을 고치겠다. 그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슬란드 헌법도 분명히 국회에서 헌법안을 마련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질 않은 거예요. 따로 기구를 만든 겁니다. 당시 정부가. 선거도 했어요. 비례대표 방식인데 정당명부 비례대표가 아니라 단기 이양식 비례대표라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선호도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 제일 많이 좋아하는 사람, 두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 세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표기를 하면은 그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갖고 그냥 한 표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이제 배분돼서 전체 당선자가 결정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기념사진 찍은 이분들을 선출을 했어요. 네, 좀 안타까운 거는 이게 처음 하는 그 아이슬란드에서는 처음 실시한 선거제도라서 그랬는지 선거 관리에 문제가 있어갖고 몇 달 뒤에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 판결을 했어요. 그렇게 되자 그 좌파 연립정부가 선거를 뽑힌 사람들을 고스란히 이름만 이제 원래 이름이 저게 아니었거든요. 이름을 저렇게 바꿔갖고 의회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하듯이 위촉해서 구성하는 걸로 해갖고 원래 당선된 사람들 고스란히 다시 위원으로 위촉해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논의를 했고요. 이때가 막 전 세계적으로 처음 스마트폰이 확산되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막 SNS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 그랬어요. 소셜 네트워크가 등장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활용해갖고 일반 시민들이 최대한 토론에 막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3년 동안 운영을 했고 그래서 안을 만들었어요. 이러이러한 내용들 헌법에 새로 넣거나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다시 6가지를 추려갖고 질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가 물어보는. 그거를 국민투표에 붙였어요. 그래서 모든 문항이 다 과반 찬성으로 나왔고 가장 많은 찬성받은 게 거의 90% 가까운 지지를 받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아이슬란드 헌법에 아이슬란드의 모든 천연 자원을 공공자산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 찬성하는가 묻는 거에 거의 90% 가까이가 이제 찬성했어요. 근데 문제는 아이슬란드 헌법은 새 헌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게 돼 있어요. 국민투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국민투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그냥 이벤트였어요. 그 선거를 다시 해갖고 새로운 국회를 구성해서 그 개헌안을 이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선거를 했더니 그 사이에 아이슬란드 민심이 바뀌어갖고 우파 정당들이 1위를 했어요. 그들이 새 연립정부를 구성했는데 그러고 나서 개헌안을 한 번도 국회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슬란드는 개헌이 못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많은 참고는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일랜드. 이름이 좀 비슷한데 상황도 좀 비슷했어요. 아일랜드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재정위기에 몰렸던 나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일랜드에서도 기존 정치세요. 아일랜드도 우리랑 비슷해요. 진보 정당이 아닌 두 정당이 계속 정치권을 양분해갖고 피네게일이라는 정당이랑 피아나 포일이라는 두 정당이 계속 이제 나눠먹기를 해왔어요. 물론 이제 노동당 같은 거기에 도전하는 정당들도 있긴 했고 그리고 아일랜드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는 아니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 이양 방식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제3세력이 그나마 진출하기가 우리보다 훨씬 용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양대 정당이 계속 정치를 주도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아일랜드가 이때부터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어갖고 좌파 정당 중에 하나인 신페인당이라는 당이 지금 여론조사라면은 1위로 나옵니다. 10년 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 출발이 된 이제 2010년대 초에 아일랜드에서도 막
개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아일랜드는 아이슬란드랑 달랐던 게 아이슬란드는 좌파는 개헌에 찬성하고 우파는 반대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존의 모든 정당들까지 다 포함해갖고 다 개헌에 찬성했어요. 다만 개헌의 수위라던가 방향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 내서 경쟁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새 정부가 이제 휘네게일이라는 당과 노동당의 연립정부가 들어섰는데 아이슬란드랑 비슷하게 기존 국회 바깥에 이 기구를 만든 겁니다. 컨스티튜셔널 컨벤션, 번역하면 뭐 개헌 회의 정도 되는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이슬란드랑 다른 게 새로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 정도는 기존 국회의원 중에 헌법안 작성에 참여할 사람들을 뽑아서 넣고 나머지 반을 시민 대표로 했는데 그들을 추첨으로 뽑았어요. 아일랜드 인구 구성에 따라서 여론조사 기관에 위탁해갖고 시민들을 그야말로 이제 뺑뺑이 돌려갖고 추첨으로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개헌한 토론 방식은 아이슬란드랑 거의 비슷했고요. 여기서도 이제 전체 안을 모았고, 근데 재밌는 거는 아이슬란드와는 달리 여러 내용들을 통으로 국민투표에 붙인 게 아니라 아일랜드는 국민투표만 통과하면은 개헌이 되게 돼 있었거든요. 요거를 쪼개갖고 조항마다 국민투표를 이제 했어요. 전체 안은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다시 선별해갖고 요 두 개를 맨 처음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2015년에 동성원 합법화. 그러니까 동성원이 법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에 이제 문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피선거권, 우리나라는 40세로 돼 있죠. 이 하한선을 기존 35세에서 21세로 거의 뭐 모든 국민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꾸는. 우리 상식대로 하면은 첫 번째 게 부결되고 두 번째 게 가결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반대로 됐어요. 첫 번째 게 가결됐고 두 번째 게 부결됐어요. 아마 아일랜드가 굉장히 고리타분한 카톨릭 국가였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세속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런 시대 정신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3년 뒤에 2018년에 이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거랑 동시에 또 국민투표를 한 번 더 해갖고 이때 신성모독 조항, 헌법에 이런 게 있었어요. 카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신성모독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그거 삭제하는 게 또 가결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또 수기구를 만들어서 헌법안을 마련하는 게 그냥 일부 몇 나라 사례가 아니라 굉장히 시대 정신이구나, 이런 경향이 있구나, 이거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전체 개헌안을 상정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이거를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국민투표를 하면서 서서히 바꿔나가는 방식도 있겠구나, 이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극적인 사례가 칠레입니다. 칠레 이제 더 가까운 사례인데 칠레도 개헌 회의라는 거 따로 만들었거든요. 칠레는 발단이 2019년에 엄청난 사상자를 내는 저항 시위가 있었어요.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체제에 이제 불만을 표출하는, 우리식의 평화적인 시위가 아니고요. 실제 막 수십만 사상자가 날 정도의 격렬한 시위였습니다. 이때 이제 정치 위기 상황이 되니까 당시 우파 정부가 볼을 던진 거예요. 타협안에. 뭐냐? 칠레는 민주화가 됐지만 여전히 민주화되기 전에 군부 정권이 만든 헌법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참에 헌법을 새로 만들자. 이걸로 이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타협안을 던졌는데 여기에 일단 국회 내 여러 정당들이 합의를 해갖고 처음에 이제 국민투표를 붙였습니다. 처음 붙인 거는 아예 헌법을 바꾸는 게 좋겠습니까? 자체를 물어봤어요. 국민들한테. 국민투표. 거기에 한 70% 이상이 바꾸자라는 답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개헌 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물어보면서 또 하나 더 물어봤는데 개헌을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서는 두 가지 선택지를 줬어요. 국회 바깥에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한다. 국회가 현행 헌법이 규정한 대로 만든다. 그런데 첫 번째를 압도적인 다수가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구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기구는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칠레 국회와 똑같이 정당 명부 비례대표 방식으로. 그래서 여러 정당들이 연합해갖고 연합을 만들어서 그들이 받은 표에 따라 딱 의석을 배분해갖고 이 기구를 구성했어요. 그런데
2019년 시위의 영향 때문에 기존 국회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급진적인 좌파가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어요. 도대체 어떤 개헌안이 나올지. 실제 나온 개헌안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안이 나왔어요. 우리가 제7공화국 개헌안을 만들 때 정의당 개헌안도 살펴봤지만 외국 사례로서 충분히 참고할 만한 굉장히 훌륭한 진보적인 개헌안이 나왔어요. 2022년 이제 국민투표만 남았죠. 어떻게 됐을까요?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어요. 왜 그런 좋은 안이 나왔는데 왜 부결됐을까? 엄청난 반대 캠페인이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칠레 조선일보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막 엄청난 캠페인했는데 특히 가장 주요했던 게 이 2019년 시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게 칠레의 선주민. 칠레에서도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선주민 부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해갖고 이거를 이제 지방 분권 형태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선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사실상 자치에 가까울 정도의 높은 수준의 분권을 실시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저들이 조국을 해체하려 한다, 조각내려 한다 이런 식으로 막 선전을 한 거예요. 이런 캠페인이 주요했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의무 투표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칠레 새 개헌안 중에 칠레 원래 민주화 이후에 거의 모든 선거의 투표율이 50%대를 맴돌았어요. 그러니까 정치 불신층이 굉장히 많고 기권층이 많고 그나마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게 대선 결선인데 그때도 거의 60% 수준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새 헌법안에 의무 투표제라는 걸 넣었어요. 투표를 의무로 하자. 투표 참여 안 하면은 페널티를 줘갖고 사람들이 다 투표하도록.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지금 개헌안에 담았는데 이 개헌안 다루는 국민투표에 여기서부터 의무투표제를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대단히 선의를 갖고 의무투표제를 했는데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 개헌안에 찬성한 사람들이 그 직전에 있었던 대선 결선 투표에서 극진 좌파 후보에게 표를 던져갖고 대통령에 당선시킨 사람들보다 많은 수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수가 반대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투표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파 세력들, 꼴 보수 세력의 그런 캠페인에 좀 취약했던 거죠. 그래서 한 차례 개헌안이 이제 좌절됐고요. 근데 어쨌든 개헌을 약속했기 때문에 저 개헌 기구를 새로 선출합니다. 2차 기구를 또 만들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민심이 뒤집혀갖고 우파가 이제 다수를 차지했고요. 그 개헌안이 나왔는데 끔찍한 안이 나왔어요. 임신 중지 금지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개헌안이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도 부결됐습니다. 이번에는 좌파가 총단결하고 좌파 대통령까지 나서서 막 이제 또 선전을 해갖고 부결됐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좌파와 우파가 서로 한 대씩 갈긴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개헌은 없었던 일로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한테 많은 교훈과 반면 교훈을 주죠. 근데 좀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개헌 과정에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시민 참여 수기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개헌 절차는 국회가 할 수밖에 없지만 내용적인 안을 만드는 것은 최대한 시민 참여의 그런 장을 만들어 시민 참여 수기 기구를 만들어서 내용을 마련해야 돼요. 그런데 칠레나 뭐 이런 사례들 봤을 때 선거보다는 추첨 등의 방식으로 구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왜 선거는 안 되느냐? 기존의 정당 정치 진영 대결이 고스란히 이제 반영이 되었고 어떤 안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일랜드처럼 아예 추첨. 그리고 역시 이제 아일랜드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전면 개헌을 추진하더라도 우리가 제7공화국이 목표니까 전면 개헌을 하더라도 이거를 관철시키는 방식은 최대한 성공시킬 수 있는 방식. 유연하게 쪼개서 관철시킬 수도 있고 그런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시면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몇 가지 얘기하면서 끝맺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제7공화국을 위한 전면 개헌 운동이 이제 필요하고요. 이거는 1, 2년 안에 끝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힘을 받았지만 이걸 갖고 계속 중장기적으로 저는 최소한 10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가 있어요. 광주 학살 일어나고 나서 제5공화국 헌법 만들어지니까 뜻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직선제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몇 년 만에 이제 개헌을 성공시켰죠. 7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도 비슷한 이제 템포를 이제 각오를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해가야겠죠. 우리랑 이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제5공화국 헌법인데 이게 지금 급진 좌파의 장릭 멜랑쇼이라는 사람인데 이런 세력들을 중심으로 개헌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뒤로 다음으로 가시면.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이제 개헌의 정치를 시동을 걸어야 된다. 이걸 해야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개헌 막 얘기하면은 정당법, 선거법 바꾸는 게 중요하지 왜 개헌을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논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더 이야기할수록 당신같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좋습니다. 왜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당법, 선거법도 사실은 넓은 의미의 헌법. 한국 사회에서 대단히 바꾸기 힘든, 지금까지도 못 고친 이런 건데 개헌 얘기가 갈수록 일어날수록 정당법, 선거법부터 바꾸자는 얘기 나오면은 우린 땡큐죠. 근데 그런 분위기를 개헌 운동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헌법 수준의 그런 단단한 제도들을 바꿔나가는 정치를 시동 건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앞부분에 반대되는 말씀을 드렸는데 구구파가 막 준동해갖고 헌법 바꾸기 힘들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헌법 바꾸자는 논의 같은 거를 해야만 구구파의 폭력적인 이런 준동을 제어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헌안을 막 합의해서 설득하고 하는 건 더 어려워진 건 분명하지만 저들이 준동하는 거를 제어하기 위해서도 개헌 논의 같은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쓴 다른 글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들의 공공력을 분산시켜야 된다. 지금은 고도로 집중돼 있어요. 한국의 정치라는 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기존 국회, 대통령 선출 이런 걸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공격받기도 좋은 거예요. 하지만 정치가 훨씬 다원화될 때, 지방자치도 활성화되고 개헌 논의 판도 열리고 뭐 이렇게 됐을 때 공격이 분산될 수밖에 없죠. 이런 이제 차원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나가자는 이야기고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랑 거의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요. 아까 정의당 개헌안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가령 개헌안을 이제 쪼개서 관철시킬 때 그러니까 전면적인 제7공화국 개헌안을 만들어갖고 투표에 붙이는 무슨 칠레 같은 방식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혹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고 이런 내용들부터 착착 개헌을 해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국민 소환도 있는데 사실은 국민 소환보다는 이게 이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법률안은 국회와 관료기구만 제출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시민들이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시민들이 국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제가 이제 자료로 쓴 거는 스위스예요. 스위스가 비슷한 이제 주민투표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근데 비슷한 제도가 몇몇 나라에 더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 보면은 그렇게 진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령 이탈리아에도 국민투표 내용이 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전체 국민의 아마 한 1%일 겁니다. 1% 정도의 시민들이 서명하면은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하게 되는데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이 한정돼 있어요. 뭐냐면은 새로운 법률안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법률의 폐지만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제도가 이탈리아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했어요. 이 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이 발의해갖고 임신 중지 금지를 폐지시켰고요. 그리고 이혼 제한도 폐지시켰고요. 그리고 핵발전소도 이제 더 신설하지 못하도록 결정하게 만든 게 다 이 제도를 통해서 됐어요. 근데 아무튼 20세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낡은 측면이 있죠. 프랑스에도 있어요. 근데 프랑스는 국회의원을 끼고 해야 됩니다. 시민들만 그냥 서명하면은 이거 발의시킬 수 없고 일정 수의 국회의원을 끼고선 해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시민들이 새로운 법률도 발의할 수 있고 새로운 이제 국민투표를 발의하는 거니까 이제 헌법안도 발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제도들을 반드시 대화를 통해 우리가 쟁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게 여러 측면이 있을 텐데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요거를 개헌안을 관철시킴으로써 개헌의 정치라는 게 일상의 정치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헌법 수준의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주도해서 바꿔 나갈 수 있는 체제. 국회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우리가 복합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모든 체제들이 새로운 엄청난 문제들 속에서 계속 한계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우리 스스로를 뜯어고쳐가면서 여기에 적응을 하거나 대응을 하거나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주도하는 것은 기존의 전문가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인 그런 개헌 내용이 아닌가. 그 점에서 여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과 같은 생각인 것 같고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